안녕하세요. 네,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벌써 4월 둘째 주네요. 4월 10일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꽃들이 엄청 많이 폈어요. 주변에 꽃들을. 그리고 하늘도 엄청 파란 날이 많죠. 아직 미세먼지가 극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것저것 일상에 치이시더라도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는 건, 특히나 봄을 느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5가지 소식 준비했거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바게뜨 이용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빵도 먹으러 가고 커피도 먹으러 가고. 이 파리바게뜨 민주노총 노조위원장님 임종린 위원장님이요, 지난달 28일부터 서울 양재동에 있는 SPC그룹 본사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계세요. 와, 28일이면 벌써 열흘이 훌쩍 넘었어요. 단식 투쟁에 들어갔던 이유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고, 우리 근무 환경 좀 바꿔서 더 좋은 회사 만들어 보자고 모인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야 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고 앞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파리바게뜨에는 제빵사 분들이에요. 빵을 만드시는 분들인데, SPC 그룹에, 이게 이제 파리바게뜨가 포함되어 있는 그룹인 거죠. 파리크라상의 자회사인 PB 파트너즈 소속이래요. 자회사, 벌써 느낌이 딱 오시죠. 지난 2017년도에 파리바게뜨에서 제빵사 5천여 명에 대한 불법 파견, 이건 불법 파견이다 라고 하는 게 노동부에서 인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파리바게뜨 측에서는 이 수백억의 과태료를 내는 대신에 이듬해 11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자회사를 만든 거예요. 이때 이제 사회적 합의를 할 때에도 사회적 합의, 또 그러니까 택배노조 생각도 나시죠? 이게 노사 간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하죠. 이때만 하더라도 정당이나 민주노총이나 수많은 단체들에서 함께 이제 움직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결과로 어쨌든 자회사를 설립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우리 임종린 지회장님은 불법 파견 등의 문제를 처음 제기하시기도 했고, 이 SPC 그룹 내에서 첫 민주노총 노동조합인 파리바게뜨 지회를 설립을 했어요. 뭔가 이제 문제가 자회사긴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 같죠. 그런데 지난 2월 달에 노동부 성남지청에서 노조 파괴 혐의로 이 PB 파트너즈, 이 자회사의 관리자 등 9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사회적 합의의 이면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를 해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고용이 되었고 노동조합까지 설립을 했는데, 노조 파괴 행위로 기소가 됐다는 건 노조 파괴 행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회사가 복수노조를 이용해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승진차별, 승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탈퇴 종용, 탈퇴해라 라고 얘기했고, 이후에 한국노총 노동조합이 생겼는데 한국노총 노동조합에 가입하라고 종용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 아니라 이 행정기관 노동부의 판단이었던 거죠. 어쩐지 사회적 합의를 이끈 파리바게뜨 조합원이 1년 만에 750명 정도에서 250명으로 이 이유가 밝혀졌던 거죠. 그래서 임종린 지회장님이 단식 투쟁에 나선 이유는 더는 우리 조합원을 좀 괴롭히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보장이 돼 있어요. 근데 이 행위는 뭐냐면, 엄연히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에 대해서 파리바게뜨 이 그룹에서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이 중대한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거의 단 한 번도 처벌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잖아요. 가장 영향이 컸던 것은 진급, 승진 차별이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소속이면 진급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공공연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4월 초에 나왔어야 될 진급자 발표가 5월 말에 나왔는데요. 2달가량 진급을 미루면서 탈퇴를,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해서 탈퇴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탈퇴하면 내일 진급시켜줄게,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했다는 거고요. 오늘은 꼭 탈퇴서를 받아가겠다 라고 하면서 지키고 서서 몇 시간씩 서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맹점주 앞에서 큰 소리로 노동조합 이야기를 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고요. 당연히 이 가맹점주 한마디에
고용된 이 제빵사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정말 기가 막혔던 건 이 탈퇴서를 받아가면서 육아휴직자, 일반휴직자, 퇴사자들 그리고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탈퇴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휴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합비를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탈퇴할 이유가 없는데요. 이 휴직자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복직하기 어렵다, 이런 이제 협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난해 7월 달에 퇴직한 현장 관리자들이 이런 제보를 직접 노동조합에 해줬던 거죠. 이런 제보에 힘입어서 사측의 노조 파괴 행위들을 고발을 했던 거고요. 이때도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제보자가 뭐라 그랬냐면, 민주노총 조합원 탈퇴서를 받아가면 1인당 최대 5만 원을 줬다. 회사의 목적은 민주노총 조합원 0%다. 회의 때마다 민주노총 조합원 명단을 화면에 띄우고 탈퇴율을 체크했다고 합니다. 업무하지 말고 민주노총 조합원 매장만 찾아다니면서 탈퇴서를 받아오라고 했다. 이게 진짜 뭐 이런 일이 이제 파리바게뜨 뿐만이겠어요?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소 고발까지 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우리 지회장님이 지난달 3월 28일부터 SPC 본사 앞에서 단식 농성에 나섰던 겁니다. 지회장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눈물을 훔치며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노조를 탈퇴하는 조합원들을 볼 때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과 회사에 대한 분노가 저를 짓눌렀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힘을 쓰려고 한다. 더는 우리 조합원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모든 것들을 바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지금 단식에 계시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정말 언제쯤 뒤집을 수 있을까요? 임종린 지회장님 힘내시고요. 우리 또 시민들이 함께 힘을 좀 모아드려야 되겠죠. 지난 대선에서 민주노총과 그리고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인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이 4개 정당이 대선 공동기구를 만들었었잖아요. 물론 진보 후보 단일화까지는 안타깝게도 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많은 논의들을 했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난 대선은 진보 진영, 민주노총과 진보 진영의 단결의 첫 걸음이었다. 그래서 대선 공동기구를 앞으로 다가오는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 공동기구로 전환을 하고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기자회견을 지난 7일 날 했습니다. 이미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서 민주노총 후보와 지지후보 163명을 승인을 했는데요. 민주노총 조합원인 민주노총 후보가 66명이고요. 조합원은 아니지만 진보정당 소속인 지지후보가 97명이라고 하고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때문에 출마나 이런 게 좀 늦어졌잖아요. 물론 진보정당 후보들은 일찌감치 출마를 하시기도 했는데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우리 동네에서 민주노총과 진보사당이 함께 지지하는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꼼꼼히 체크해서 1순위로 당선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은 이번 지방선거 기간 동안에 정치개혁이 또 대선 직전부터 계속 지금까지 화두잖아요.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대요. 대선이라든지 지방선거에서 결선투표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비례위성 정당 폐지와 정당 명부 비례대표, 지방의회는 아직 이 연동형 비례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거든요. 지방의회 비례대표까지 확대하는 것,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개편, 투표시간 연장과 사전투표소 확대. 이 투표시간 연장은 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일하는 노동자들은 당연히 이제 이런 날들이 휴일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투표시간이 업무시간 이런 걸 겹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표시간 연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교사나 공무원들의 정치적 권리 보장 이런 얘기를 담은 이 범국민 대대적인 서명을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에서 나서기로 했다는 것이죠. 우리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겠죠? 네.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사회면 소식인데요. 이미 또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언제죠? 2020년 그때 이제 문화방송에서 처음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채널A 기자와 이 검찰 간의 유착 관계. 정확하게 말하면 당시 채널A 기자의 이동재라는 기자가 있었는데 이 기자가 이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수감 중이었던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이사장의 당시에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었잖아요. 유시민의 비리를 알려달라고 폭로를 강요했다라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건 채널A라는 언론과 그리고 당시에 현직 검사장이었던 이 한동훈 검사장 간의 검언 유착, 이게 이제 그 핵심적인 또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까지 들어갔고 당시에 뭐 이동재 기자는 구속 기소됐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 검사장도 계속 수사를 받았는데 중요한 건 이 한동훈이 윤석열 당선자의 최측근 오른팔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나서 무혐의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렸다는 거예요. 이 검찰 조직 내에서 정말 팔이 안으로 굽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6일날 4월 6일날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고요.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처분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증거를 들여다보지도 못했죠. 이 한동훈 검사장이 아이폰을 쓰고 있었다고 하는데 비밀번호를 지난 22개월 동안 풀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 무혐의 처분한다. 정황상 이 검언 유착, 이 부정부패 비리 이거는 확실한데 결국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한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또 이 당선자는 유례 없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그 검찰총장도 오래전에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직전 정권에서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었는데, 취임도 하기 전에 검찰에서는 뭐 지금 대대적으로 대규모 이 표적 사정 수사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 시절에도요,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언 유착 의혹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나요?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징계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해서 또 윤석열이 이제 제기를 했는데 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이 징계는 정당하다라고까지 나왔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뭐 검찰의 이 돌아가는 분위기들,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분위기들이 심상치 않죠. 예, 오늘 세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렸고요. 사실은 몇 년 전에 촛불혁명 끝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연쇄적으로 열렸을 때 여기서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뭐 우리 그런 얘기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뭐 우리는 방어적인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군사훈련이 공격적인 훈련이라는 것은 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이 훈련이 이제 벌어질 때마다 북에서는 거의 뭐 준 전시 상태로 이 전체 사회 체제가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이제 굴러간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긴장을 좀 격화시키는, 고조시키는 가장 이 중요한 그 행위 중에 군사훈련 중에 하나인 건데, 보통 이것이 4월달, 8월달 이런 식으로 열리거든요. 뭐 지금 이제 4월이 됐으니까 4월 말에 또 이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좀 예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북에서도 ICBM 발사, 뭐 시험 발사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긴장의 수준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긴장을 좀 완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대화의 국면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요. 미군 기지 반대, 그리고 이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반대하는 자주평화원정단이 제주에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4월 4일 날 제주 해군기지 앞에서 출발을 했는데, 민주노총이라든지 전국민중행동, 그리고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국민연대 등을 비롯해서 무려 79개, 80개에 달하는 단체들이 이 자주평화원정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날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 출정 선포 기자회견에서는요, 올해는 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윤금희 씨 살해 사건 이런 얘기 기억하시는 분들이면 약간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들인데 벌써 올해가 3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효순 미선 이 장갑차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음을 당했던,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이 해로부터 벌써 20년이 떠내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를 전국적인 미군기지 철거투쟁 시작의 해로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진보연대 김재하 상임대표님, 작년에는 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가지고 전국 행진을 좀 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이 원정단 활동에 대표로 또 맡고 계시네요. 민주노총의 김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소파개정 국민연대 이장희 상임대표님, 교수님이시죠. 그리고 용산 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세균 실험실 추방을 위한 서울대책위 공동 제안자인 조헌정 목사님,
한국 YMCA의 김경민 사무총장님이 이 원정당의 공동 단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4일날 이미 출발을 했기 때문에 벌써 부산, 경남, 진해, 대구, 경북의 김천과 성주, 전북, 군산, 경기도 평택까지 벌써 다 밟으셨고요. 지난주 토요일날 이석기 의원 사면복권 국민대회가 있었잖아요. 조원정 목사님이 평택까지 오신 상황에서 부랴부랴 또 서울로 오셔가지고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의정부와 동두천으로 향하고 있겠네요. 그래서 10일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리는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을 위한 평화의 걸음 집중행동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4월이 보통 4월은 잔인한 달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지금 한반도의 분위기들이 점점 격화되고 있기도 하지만 한미합동 군사훈련도 하지 않고 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중요한 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절로 오지는 않겠죠? 우리들이 요구해야만 오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세계적으로는 가장 초미의 관심사 인 상태인데요. 당연히 전쟁은 빨리 끝나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전쟁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와 분석들도 좀 다양한데, 미국의 진보적인 경제학자라고 하는데 마이클 허드슨 인터뷰한 기사를 전체를 다 번역해가지고 기사로 다시 실었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세계화는 끝났다. 미래의 승자는 중국과 러시아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이 인터뷰 본문은 좀 약간 길어요. 근데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또 제가 다 링크 같이 달아드리잖아요. 이 기사는 한번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이클 허드슨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1차 세계대전과 비견될, 예를 들면 이제 비견된다는 건 어떤 전환, 전반적인 질서의 변동,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이런 세계사적 전환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독립이냐 아니면 러시아의 안보냐를 결정짓는 지역 전쟁으로 시작이 됐지만, 미국의 러시아 경제 제재로 미국, 유럽 대 중국, 러시아라는 거대한 이 전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의 의도를 보면,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가혹한 경제 제재로 우선 러시아를 무릎 꿇린 다음에 2018년 트럼프가 시작한 중국과의 경제 전쟁마저 승리로 이끌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3가지 이유로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제재는 예를 들면 러시아를 먼저 무릎 꿇리고 중국과 이제 집중해서 무릎 꿇리고 이런 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더욱 밀착시켜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거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나라들이잖아요. 이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주 오래전 200년, 300년 전부터 세계 재패를 꿈꾸었던 영국에서부터 지구상에서 유라시아 대륙이 가장 거대한데 이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하는 자가 지구를 지배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공공연하게 흘러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미국의 정책도 보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어떻게든 이렇게 좀 간격을 넓혀서 힘을 합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정책들을 써왔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이 물론 이제 미국의 푸시에 의해서 더 밀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게 좀 더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이번 제재로 미국 주도의 단일한 지구자본주의가 끝났고,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본주의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산업자본주의 중심인 건데, 우리는 산업자본주의 이후가 좀 더 발전된 게 금융자본주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금융자본주의는 홀로 버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금융에서 숫자상으로 이익이 산출될 수는 있지만 미국의 국민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겠죠. 집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게 산업자본주의에 속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립, 경제제재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었을 때 더 버티기 어려운 것은 금융자본주의라는 거죠. 산업자본주의가 아니라. 근데 그런 면에서 이 후자의 승리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이 마이클 허드슨 교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식량과 에너지 등 핵심 자원의 자급자족 능력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훨씬 앞서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미국이 전 세계 경제를 지배했던 것은 달러라는 이제 미국의 통화가 전 세계 경제의 기축통화,
그리고 단일 통화 이것으로 이제 기능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 러시아 제재, 러시아 재산 압류 이런 것들로 이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러시아의 외환 보유금을 미국 내에 있는 러시아 자금을 몰수를 해버렸어요. 러시아가 타격을 입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달러에 대한 안전성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달러 대신에 무엇? 다시 금을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은요 이미 상당히 많은 금을 모았다고 하네요. 이 달러 체제에서 좀 독립적인 벗어날 수 있는 이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그 베네수엘라 관련해 가지고 몇 달 전에 영국이 영국 은행에 보관 중이었던 베네수엘라의 금을 모두 압류를 했대요. 그리고 미국은 지난해 8월에 아프가니스탄 철수 후에 미국에 예치된 아프간 정부의 외환도 모두 압류를 했는데 이런 일이 이제 빈번하다 보니까 미국에 예치라는 게 안전한 건가? 그리고 미국 달러를 보유하는 게 안전한 건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이제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지금 미국에 예치된 금을 본국으로 옮기고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독일은 뭐 미국의 또 가장 중요한 동맹 국가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독일은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된 금을 다시 독일로 가져가고 있대요. 이렇게 세 번째로 미국 달러의 이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클 허드슨 교수는 세계화는 끝났다. 미래의 승자는 중국과 러시아다. 또 이제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돼 있기도 하지만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국,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일본이 있고 그리고 이 태평양 건너 그리고 이제 태평양 건너에 있지만 대한민국 사회에 또 가장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미국이잖아요. 이런 이 국제정세의 흐름을 제대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당선자가 가장 먼저 찾았던 부대가 또 미군 기지여가지고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지난 7일 날 윤석열 당선자가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가지고 주한미군 지휘부와 방위태세 관련 논의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997년 대선 이후에 역대 대통령 당선자들 가운데 한국군 부대보다 군부대 중에서 미군 부대를 먼저 방문한 유일한 첫 번째 사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선자의 행보는 하나하나가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상징적이고 게다가 윤석열 당선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청와대 옮기는 집무실 옮기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뭐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연히 이제 당선자의 행보가 뭐 당선자의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고 형식의 내용을 또 지배할 수도 있겠죠. 상징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미군 기지를 한국군 부대에 앞서서 미군 기지를 먼저 방문했던 이 당선자의 행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외적으로도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가 있다. 대한민국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가 자국군보다 동맹군을 우선할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세계화 얘기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과 유럽을 한편으로 하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한편으로 하는 이런 갈등이 격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가 주변에 이제 강대국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일방에 굉장히 편중된 외교를 펼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국익에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던져줄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칼럼 꼭 읽어보세요. 분량은 좀 길어요. 오늘도 이렇게 5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봄입니다. 이 봄 여러 가지로 고민거리도 많으시고 특히나 대선 끝나고 나서 아직도 후유증에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봄대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예쁜 꽃들이 피는 것도 보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